And Son is in! What a strike, he's done it again, he's done it again! 토트넘은 기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에서 졌습니다. 연속 3번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순위도 떨어졌고 다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4번째 패배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왜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안제 감독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 사이에 합류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경기의 다른 부분은 마법과 같았습니다. 단 한 명의 전문 센터백만 남은 상황에서 모두가 나이어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풋볼 런던도 나이어가 뛸 것이라고 했는데 발표된 라인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제 감독은 나이어 대신 MLS의 솜을 수비수로 기용했습니다. 연속 2번의 패배 이후 안제 감독에게 공통적인 질문은 전술을 바꿀 의도가 있느냐였고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제 감독이 유연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술은 바꾸지 않지만 선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골키퍼 비카리오, 페드로, 에머슨, 벤 데이비스, 우도기, 벤탄쿠르, 로셀소, 쿨루세프스키, 브라이언 길, 브래든 존슨, 그리고 손흥민이었습니다. 안제 감독은 정말 똑똑하고 냉정합니다. 이 선택은 나 이엔이 어디에서도 뛸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걱정해서 기대로 바뀌었고 비록 결과가 실망스러워도 크게 패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장은 만원 관중이었고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토트넘을 강력하게 응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벤탄쿠르와 로셀소는 중앙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로 나섰습니다. 또 다른 선발 선수는 브라이언 길이었습니다. 안제 감독은 확실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라인업으로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와 대결하며 마치 시즌 개막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개막전에서 뉴캐슬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토트넘은 날카로운 공격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득점 장면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반 12분경 포로는 멋진 롱패스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존슨이 공을 몰았지만 손흥민에게 조금 부정확한 패스였습니다. 브라이언 길은 열심히 뛰었지만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반 21분 토트넘의 첫 골이 터졌습니다. 골의 주인공은 이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로셀소였습니다. 코너킥이 로젠스의 직접 슈팅으로 변하며 골대로 빨려 들어갔고 천천히 다시 보니 공이 조금 방향을 바꾼 것 같았지만 어쨌든 멋진 슈팅이었고 토트넘의 퀄리티를 높여주었습니다. 경기를 지배하며 득점에 성공하니 저는 매우 흥분되고 손흥민도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1분 만에 에스턴 빌라가 진짜 강한 팀임을 증명했습니다.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아온 크로스를 왓킨스가 헤딩으로 골을 넣어 토트넘 팬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후 오프사이드로 인해 골이 취소되었고 정말 긴장을 늦추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에스턴 빌라보다 강한 팀임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끔찍한 태클이 있었고 벤탄쿠르는 잠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벤탄쿠르는 토트넘의 승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선수였는데 다시 선발로 복구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팬들도 그의 중요성을 알아채고 벤탄쿠르가 계속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이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벤탄쿠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줄 알았지만 천천히 다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벤탄쿠르를 경기에서 제거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벤탄쿠르는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고 호이비에르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최악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 후 토트넘은 절망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전반전에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마지막에 프리킥으로 인한 골을 허용하며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것도 토트넘 수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에스턴 빌라는 완벽한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전에 토트넘은 60% 이상의 점유율과 90%에 달하는 패스 성공률로 B팀과도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벤탄쿠르의 부재는 후반전 결과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선수 교체였지만 퇴장은 아니었습니다. 득점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2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시차 적응에 4일밖에 걸리지 않은 선수가 그렇게 잘 뛴다는 것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전 초반부터 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에스턴 빌라에게 밀리며 실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후 토트넘은 환상적인 역습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토트넘의 수비 플레이가 빠른 역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볼을 받은 선수는 왼쪽에서 쿨루세프스키였고 에스턴 빌라가 라인을 올리면서 수비 부족 상태였습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보통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수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역습 순간에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선상에 있었고 놀라운 속도로 스프린트를 시작해 에스턴 빌라의 수비진을 추월하며 80m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심지어 11살 어린 존슨과 같은 속도를 보여줬고 훌륭한 백패스로 쿨루세프스키에게 기회를 제공했지만 마지막 패스가 조금 아쉽게 존슨에게 도달하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거의 완벽한 작품과 같은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최고작을 만들어내려는 듯 경기장에서 그들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중요한 순간에 두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팀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경기 중에 선수들의 집중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 수비진에서 작은 틈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틈은 토트넘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패스로 토트넘의 수비를 뚫었습니다. 토트넘의 반응은 충분히 빠르지 못했고 결국 에스턴 빌라의 최고의 선수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이어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비록 토트넘이 실점을 했지만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벤탄쿠르의 부재를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팀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였고 그의 빈자리는 경기 내내 느껴졌습니다. 경기에서 토트넘은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고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스턴 빌라의 골키퍼,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고의 골키퍼로 선정된 그 선수는 놀라운 선방으로 여러 번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경기에서 2번의 득점 기회를 가졌으나 2번 다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며 골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토트넘은 결국 1대2로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2골을 넣었지만 2번 다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어 실망을 삼켜야 했습니다. 토트넘은 1대2로 패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빠진 후 손흥민은 3경기 연속 득점하지 못하며 공격 포인트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단지 싸우기만 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팬들도 지쳐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토트넘에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17번의 슈팅으로 단 한 골만 넣은 상황에서 손흥민이 연결에 집중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슈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